이재명 대통령 취임 12일 만에 새 정부의 청사진을 마련할 국정기획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위원회는 앞으로 국정 운영 방향과 구체적인 국정과제를 수립할 예정입니다. 어느 때보다 국내 안팎의 도전이 엄중하고 난제가 산적한 시기에 출범한 이재명 정부. 오늘 시사토크에서는 새 정부에 바라는 각계각층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화면 왼쪽부터 강낙현 전북특별자치도 소상공인 연합회장, 오준영 전북특별자치도 교원단체 총연합회장, 양병준 희망나눔재단 사무국장, 그리고 정충식 전농 전북도연맹 사무처장과 함께합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새 정부가 출범하고 주요 인사가 단행이 되고 있고 또 국정기획위원회가 분주하게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네 분께서는 국민들이 새 정부에 거는 가장 큰 희망과 바람 뭐라고 보시는지요? 강낙현 회장부터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아무래도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소상공인을 어찌 보면 대변한다고 생각하는, 그리고 소상공인 지원 정책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앞장서서 해왔던 분이시기 때문에 뭐 추진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경기가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소상공인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어떤 영향력들을 잘 재편해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네, 네. 예. 오 회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는 국민들이 가장 새 정부에 바라는 큰 기대는 공정과 회복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그동안 우리 사회 곳곳에서 공정이 무너졌다는 박탈감이 많이 좀 누적돼 왔었고요. 네. 교육계 역시 그것이 또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지역에 따라서 혹은 소득에 따라서 학생들이 출발선이 다르기도 했고, 또 학교 현장에서는 같은 제도 안에서도 좀 다른 현실들을 마주하는 경우들이 있었는데요. 쉽게 얘기하면 고교학점제 같은 경우에 네. 진로 맞춤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도입은 됐지만 이 과목 선택권이 대도시에 좀 집중이 돼 있었고 소규모 도시에서는 과목 개설도 어렵고 또 교사가 부족한 상황들도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이거 제도만 공정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좀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제는 제도적 공정성이 아니라 실제 기회의 공정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생이든지 어디에 살든지 공정한 교육 기회를 누릴 수 있는 기회를 받아야 될 것 같고요. 국가가 좀 책임을 강화해서 출발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재명 정부가 지난 정부에는 굉장히 교육 관련된 정쟁도 많았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정쟁보다는 공교육의 회복 그리고 교육의 공정을 우선순위에 놓고 현장을 믿고 아이들을 위한 정책을 펼쳐 나가주기를 기대합니다. 네, 네. 예. 양정희. 네, 무엇보다 민생 회복과 경제 안정이 가장 중요한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든 국민이 최소한의 생활 기반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들이 더욱더 확대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우리 전북 지역은 이번 대선에서 높은 지지를 보내면서 현 정부 출범에 큰 역할을 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약속했던 전북 공약, 또한 전북이 소외받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깊이 공감한 만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했었는데 이런 공약들이 반드시 이행되기를 바랍니다. 예, 예, 추장님. 예, 저는 어떤 사회의 큰 틀을 먼저 얘기하고 싶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내란 세력들이란 그렇게 불리는 사람들이 활약하고 있습니다. 검찰, 사법, 군, 경찰 여전히 내란 세력이 잠존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내란 세력을 청산하지 않고는 우리가 요구하는 사회 대개혁이라는 그 첫걸음을 띄기가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이 부분부터 우리가 빨리 청산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농업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제 아직도 윤석열 정부가 임명한 장관이 여전히 내란 장관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새로운 장관, 그 새로운 정부의 임원들이 들어서서 새로운 정책으로 우리한테 희망을 주는 그런 정책을 펼쳐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농민들이 요구한 것들은 농민헌법이라든지 농민기본법이라든지 그동안 우리가 목소리를 냈지만은 지난 정부에서 거부당했던 여러 가지 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법들을 하나하나씩 차근히 제정하고 준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새 정부가 국정 최우선 과제로 꼽은 것, 첫손에 꼽은 것이 단연코 경제 회복입니다. 김민석 총리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현 상황을 빗대서 제2의 IMF 외환 위기다 뭐 이런 얘기도 했는데 최근에 이제 민생 그 지원금 지급 방식을 놓고 여러 가지 논의들이 진행된 끝에 결국
전 국민에게 지급을 하고 소득에 따라 일부 또 차등 지급을 그 복합적으로 병행하는 형태로 지금 설계가 된 것 같습니다. 이번 지원금 지급 방안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국장님. 이재명 정부의 대선 공약이었던 민생회복지원금 관련해서는 보편 지급이라는 원칙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에게 추가로 더 지원하는 방식으로 소득에 따라서 15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방식이든 민생회복지원금을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이고요. 지급 방식이나 조건 등은 정부의 재정 여건이나 여러 상황을 고려해서 합의가 되는 대로 진행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저희가 2020년 그 코로나 시기에 재난지원금을 지원했을 때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카이스트 연구진이 분석한 결과를 보면 소상공인 매출이 증가하고 지역 경제가 일시적이긴 하지만 상당히 소상공인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주변의 지역 상인들의 말을 들어보면 코로나 때보다도 더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현재 심각한 경제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방편이라는 점에서 반드시 보편 지급을 통한 민생회복지원금이 지원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강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가장 직접적인 이해 관계. 지금 이제 양병준 사무국장님이 말씀을 잘 해주셨습니다. 네. 근데 가장 비근한 예를 들자면 지역사랑 상품권이라는 것이 이 코로나 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됐었고 실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그 부분이 없어지고 온누리 상품권으로 대체가 돼서 실시를 했었는데 온누리 상품권이라는 것은 한정적이거든요. 쓸 수 있는 곳이 한정적이 되어 있고 또 제약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많이 힘들어서 나중에는 골목형 상정과 지정이라는 것들을 통해서 좀 더 활성화를 시키려고 노력을 했지만 그것마저도 이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온누리 상품권 같은 경우는 작년에 또 이제 그 비리에 연루돼서 좀 안 좋은 소식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뭐 전 국민 재난안전지원금하고 아마 또 지역사랑 상품권 확대의 폭을 좀 늘린다고 하는 희망적인 소식도 있기 때문에 각 지역에서 이미 지역사랑 상품권을 발행을 하려고 했던 것들하고 맞물리게 되면 훨씬 더 효과가 돼서 이제 잠깐이 또 그게 선순환 구조가 되게 되면 이게 6개월, 1년 이렇게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기대는 많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빨리 실행이 돼야 되고 적기에 실행이 되어야 소상공인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잘 합리적으로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그 이 자리에 보시는 것처럼 네 분 모셨는데요. 각 관계 분야에 관련된 말씀 좀 집중적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들 요즘 정말 많이 어렵습니다. 길을 가다가 보면 빈 점포도 정말 눈에 많이 띄는데요. 먼저 강 회장님,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제 곧 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시한이 또 다가오는데 어떠세요? 지금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이게 전 국민적인 어떤 공감대라는 것이 형성이 되어야 그 최저임금이라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직접적인 당사자는 노동 쪽하고 또는 그 고용을 하는 고용주하고의 문제지만 이게 그 전 국민이 봤을 때 왜 저 사람들은 저걸 가지고 계속 싸울까? 노동계 쪽을 좀 더 해주면 좋을 텐데.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서로 각 그 업계에서 보는 시각 차이가 좀 있습니다. 노동계 쪽에서 보는 최저임금에 대한 시각, 그 다음에 고용주 쪽에서 보는 그 최저임금에 대한 시각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제 7월이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항상 얘기를 하고 많은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아마 이제 곧 타결이 되긴 할 건데 긍정적인 방안을 저희도 마련하는 게 저희들이 생각하는 입장에서는 동결입니다. 최저임금 동결이고 만약 올리더라도 이게 직종별, 업종별 구분해서 단계적으로 올리는 걸 원하는 겁니다. 이 현재같이 어려운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한꺼번에 전폭적으로 다 바꿔버리게 되면 최저임금 자체를 올려버리게 되면 이제 폐업하는 업주들이 속출할 테고 그러면 지역 경제에 굉장히 많은 악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봐가면서 적절하게 조절해 주십사 하는 것이 첫 번째 요구고요. 그리고 이제 관련된 내용들에 대한 법안들이 저희가 요구해 놓은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자면 이제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뭐 경영 안정 자금 지급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공공요금 부담 완화라든지 그다음에 교회
뭐 사업장의 소득 공제를 좀 확대라든지 이런 것들, 이런 금융 지원책, 그다음에 또 위기 관리 대응책 이런 것들이 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보다 더 큰 거는 소상공인들이 현재 굉장히 그 코로나19 때부터 지금까지 힘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전문적으로 분석하고 활용할 수 있게 해주는 그 전담 부서 아니면 뭐 차관급 전담 부서를 만들어서 거기에 대한 그 정책적인 연구를 접근을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다각도로 좀 연구가 되고 어떤 정책적인 접근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좀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동계 쪽하고는 충분한 협의가 있어야 되겠지만 그 협의가 이루어지는 중간에 국민적인 공감대도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그 현재 자영업자하고 가계대출 그 부실 지표가 뭐 근래 1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까지 와 있다고 하는데 이재명 대표가 지금 공약한 뭐 배드뱅크 설립도 지금 속도를 내고 있다고 하죠.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자영업자 빚을 조정하거나 뭐 탕감해주기 위한 그 상황이 하려고 하는 그 정책으로 보이는데 좀 도움이 될까요?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그 소상공인들이 생각하는 입장에서는 원래는 어떤 그 문제가 불거졌을 때, 그러니까 코로나19라든지 이런 전 국민적인 재난 상황에 놓이게 됐을 때, 특히 코로나19를 예를 들자면 그때 당시에 소상공인들은 정부의 지침이라든지 시행 방침에 따라서 문을 닫고 영업을 중지하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보상을 따로 받지는 않았습니다. 왜 그러면 전 국민적인 재난이기 때문에 이걸 같이 해결하자고 하는 노력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었었고, 근데 거기에 대한 국가적인 어떤 그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미비했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이런 것들을 좀 빨리 해결하자. 그리고 이게 해결이 되어야 지역 경제가 어떻게 보면 선순환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 배드뱅크라는 것들이 저희 소상공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반가운 소식입니다. 하지만 전 국민들이 봤을 때는 왜 저 사람들만 저렇게 해서 지원을 해주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이제 저 국민들이 생각했을 때 좀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게 이런 어려움들을 같이 해결해 나가야 추후에 더 좋아진다는 거죠. 이게 그리고 그 이재명 정부에서도 아마 그걸 파악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지표들이 지금 뭐 통계청, 신용평가기관, 국세청 이런 자료들을 보게 되면 지금 당장 하지 않으면 올해 말에 이 지표 자체가 코로나 때보다 더 안 되는, 더 안 좋은 악화되는 상황에 놓이기 때문에 그걸 좀 빨리 해결해 보자 하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긍정적인 시그널이고 실제 거기에 맞춰서 좀 더 사업체를 운영을 하고 제기를 해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희망적인 메시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방금 말씀 중에도 조금 언급은 해주셨습니다만은, 근데 이런 형태의 정책에 대해서 선심성 그 정책 아니냐 이렇게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는 여론도 분명히 공존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이 때문에 그 빚을 탕감하거나 조정해 주는 것보다는 자영업자를 뭐 구조조정을 좀 하거나 아니면 근본적으로 경기 활성화에 조금 더 힘을 쏟는 게 낫다 이런 의견을 내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양병준 국장님. 네, 어쨌든 재정과 자원의 한계로 인해서 많은 우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밑빠진 독에 물 붓기나 아니면 도덕적 해이 등에 대해서 염려하는 시각도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하는데, 다만 현재와 같이 경제 위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는 사회 안전망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좀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이렇게 경기 침체나 외부적 위기에 취약한 자영업자에게 기본적인 생존권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될 수 있고, 자영업자 붕괴는 지역경제 침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역경제를 보호하는 역할뿐만 아니라 한 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회와 계기를 마련해주는 장치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또 국민들도 합의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합의해주는 선에서 지원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경제나 지역상권의 중장기적인 활성화는 정부가 대책을 통해서 반드시 해결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 의원님 혹시 말씀 보태주실 내용이 좀 있으신가요?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저희들도 그 작년 올해 초 지금 5월까지 해서 저희가 쭉 이제 관계 부처하고 얘기를 했었을 때 그런 부분들 소상공인 내에서도 자구적인 어떤 자구책들이 많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소상공인들, 그러니까 자영업자로 진입하기가 일반인들이 굉장히 쉽기 때문에
뭐 그냥 이게 사업자를 내놓고 따로 사업체를 운영하지 않더라도 그렇게 가지고 있는 사업자들이 또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진입 장벽을 특정 업종에 있어서는 좀 마련을 해놓자. 그래서 일정 교육을 받고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에 대한 자구책 마련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잘 병행이 되어서 빠른 시간 안에 효과가 좀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교육 분야로 좀 넘어가 볼까요? 이재명 대통령은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확대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제 직무와 무관한 범위에서는 교원의 정치활동 보장을 추진하겠다는 것인데 이 문제가 왜 중요한 것인지 또 실현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오 회장님. 네, 정말 오래 기다렸습니다. 이 교원의 정치 기본권 보장이라는 단어가 저희가 한 60여 년이 넘은 것 같아요. 교원은 네. 정치적 금치산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OECD 국가 어디를 봐도 교원을 정치 참여를 막는 나라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예, 그래서 정말 오래 기다렸고 이재명 대통령을 통해서 이 공론의 장으로 왔다는 거에 대해 좀 기쁨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공약처럼요, 직무와 무관한 범위 내에서 교원의 정치 활동을 보장하겠다는 방향이 제가 봤을 때는 가장 현실적이고 책임 있는 절충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종교하고 비슷할 것 같아요. 선생님이 어떤 종교를 갖고 있다고 해서 수업 시간에 아이들에게 그 종교를 강요하진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방향은 교실에서는 절대 중립. 하지만 근무 시간 외에는 본인이 후원하고 싶은 정당이 후원금도 내고 또 SNS에 이렇게 글도 올릴 수 있고 자기 의견을 이런 것들이 좀 보장이 돼야 된다고 봐요. 요즘 선거철에 저희 잘못해서 SNS에 좋아요 잘못 눌렀다가 징계받습니다. 아하. 저희는 항상 그걸 조심하면서 살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사안을 그냥 뭐 교사에게 정치권을 주냐 마느냐 뭐 이런 좀 맥락에서 벗어나야 될 게 OECD 국가들 평균적으로 보면 한 20% 정도가 현재 교사가 국회의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국회의원 임기가 끝나면 다시 학교로 돌아가서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무슨 말이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떤 사회에서도요, 이 교사라는 집단은 어떻게 보면 좀 사고가 깊은 집단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 교사가 정치에 참여했을 때 좀 더 발전적으로 갈 수 있고 또 요즘 뭐 교권 문제라든지 그리고 여러 그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들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국회의원 300명 중에 교사 출신 국회의원 단 3명 있습니다. 네. 이러다 보니 이 교육개혁에 대한 법령이라든지 제도 개선의 목소리가 국회까지 잘 와 닿느냐의 문제점도 있죠. 그래서 물론 우려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민 여러분들 얘기 들어보면 선생님이 정당에 가입하면 어떡하느냐. 우리 선생님이 무슨 당 원인데 뭐 이런 걱정도 분명히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교총 같은 경우는 그래서 오래전부터 정치 후원금 그리고 뭐 표현의 자유들은 얼마든지 교원에게 주되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다음에는 교사의 정당 가입 그리고 뭐 선거 출마 이런 것들도 단계적으로 해나가자라고 주장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논의가 뭐 교사에게 뭐 정치 권한을 주자라는 것을 넘어서서 결국 이것은 우리 학생들이 좋은 교육을 받게 하기 위한 하나의 방침이다. 이렇게 좀 알아주시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회장님 답변 들어보니까 안 여쭤봤으면 큰일 날 뻔 알았습니다. 교권 강화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최근 2, 3년 동안 상대적으로 교권이 침해된 큰 이슈들이 굉장히 많이 벌어졌었는데 이 문제 새 정부에서 어떻게 접근해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그렇죠. 지금 전북에서만도 그러니까 3년 전부터 보시면요. 2022년도에 117건 정도 상담 건수가 교권 침해 건수가 있었는데요. 23년도에 251건, 24년도에는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350건이 넘었던 걸로 집계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뭐 하루 평균 한 건씩 교권 침해가 일어나는 상황이에요. 뭐 수업 방해, 명예훼손, 폭행, 뭐 딥페이크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현장 사례를 좀 들어보시면은 조금 실감이 나실 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전주의 모 초등학교 선생님이 아이 생활지도 과정에서 이렇게 레드카드, 옐로우카드 이 제도를 사용했다가 학부모님 이거 아동학대라고 신고를 해서 지금까지 형사소송하고 민사소송이 이어지고 있어요. 근데 그 학부모님이 또 인근 초등학교로 자녀들을 전학을 시키고 그 PD수첩에 나왔죠. 1년 동안에 6차례 담임이 교체됐던 그리고 지금도 그 민원 행태가 이어지고 있거든요. 뭐 그거 말고도 어떤 학교에서는 아이 둘이 싸웠는데 선생님이 너희 싸웠으니까 사과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얘기했다가 아동학대로 신고돼서 경찰,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자, 이런 상황들을 보면은 와, 지금 뭐 교권이 무너졌다, 학교가 엉망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20년 제가 교육계에 있어본 경험으로는
심각해진 건 맞는데요. 그래도 90%, 95% 이상의 대부분 학부모님들은 매우 협력적이고 매우 조심스럽게 학교에 접근을 해주십니다. 근데 그 일부 보호자들의 숫자가 좀 늘어난 거고요. 네. 이런 보호자들이 뭐 마치 학교를 관공서처럼 여기면서 교사를 뭐 민원의 담당자처럼 이렇게 여기는 경우, 그리고 정상적인 교육 활동도 아동학대로 왜곡해서 신고하는 행태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새 정부가 적극적으로 좀 바로잡을 수 있는 방법을 제가 3가지 정도 좀 조사를 해왔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교권 침해 대응에 있어서 정부가 좀 책임 있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지금 교권 침해가 일어나면 학교는 학교대로,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또 법률기관에서는 법률기관대로 판단을 하는, 이렇게 좀 분산되어 있는데요. 이제는 정부 차원에서 교권보호 전담기구를 좀 명확하게 설치를 해서요. 교사가 고통받고 있을 때 국가가 좀 직접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고 또 조정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제 두 번째는 요즘 악성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고 있어요. 이건 학교뿐만 아니라 일반 관공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렇게 실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악성 민원에 대한 실효 대책을 중앙정부가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교사가 억울한 일을 당해도 지금 할 수 있는 게 교육감 고발밖에는 없거든요. 근데 2024년도에 아예 교육감 고발이라는 제도가 들어와서 교육감이 대리고발을 한 건수가 한 건밖에 없습니다. 건수는 그렇게 많이 발생을 하는데요. 그래서 좀 정부가 직접 나서서 반복적이고 고의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악성 민원에 대해서는 행정벌 또는 뭐 형사고발 절차를 직접 지원하는 이런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우리 이재명 정부에서 AI 산업 굉장히 강조하지 않습니까? 이 AI 모니터링 시스템도 좀 도입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민원이라든지 신고에 대한 패턴을 확인하고 좀 사전에 조치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도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는 아까 그 왜곡된 아동학대 관련된 건데요. 법령 정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희 2023년이죠. 서희초 사건 이후로 교권 5법 개정됐다고 하는데 현장 교사들 80% 이상은 전혀 실감을 못하겠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가 정서학대의 모호성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동복지법상의 정서적 학대 기준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저희 교사들 사이에서는 그 법을 기분상해죄라고 불러요. 아이 기분이 상하면 정서학대입니다. 그래서 이 정서적 학대 기준이 좀 명확하게 규정이 돼야 되는데요. 이거 지금 발의됐는데 보건복지부하고 굉장히 충돌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교육부가 좀 주관이 돼서 관계부처, 보건복지부는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서 이 아동복지법 개정 협상에 속도를 좀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학생의 학습권이 보장돼야겠죠.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교권의 확립인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그 교육 분야에서 굉장히 드라이브를 걸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디지털 교과서랄지 고교 학점제 같은 그런 정책들이 가장 간판 그 교육 분야의 정책으로 꼽혔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 정책도 이제 여러 가지 뭐 장단점이 있어서 교육계에서 이제 논란들이 많이 있었는데 새 정부가 이제 바뀌어서 이 부분이 계속 승계가 돼야 할 것인지 일부 좀 조정이 돼야 할 것인지를 놓고 여러 가지 관측들이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다고 보세요? 제가 이제 초창기에 말씀드렸던 그 정쟁의 도구가 바로 이 두 개였던 것 같아요. 근데 학교 현장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건 늘 그랬었어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육 정책이 뒤집힙니다. 그러면 학교는 뭐 백년지대계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정권에 따라서 교육 정책이 바뀌니까 또 시급하게 적응을 해 나가는 이런 그 변화된 공통된 과정을 겪었는데요. 이제 AI 디지털 교과서만 봐도 그렇죠. 지금 AI 산업에다 이렇게 큰 투자를 한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는 AI 산업이 이끌어 갈 거다라는 추측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 민주당에서는 AI 디지털 교과서 전면 도입을 반대했습니다. 교육 자료로 격화시키는 그런 일을 했었고 또 결국 이제 뭐 최상무 권한대행이 거부권 행사하면서 지금은 AI 디지털 교과서가 교육 자료로 격화됐고 또 저희가 선택적으로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을 봤을 때 길게 봐서는 가야 될 길인 것 같아요. 하지만 이렇게 정쟁의 도구가 아니라 충분히 수기하고 논의를 해서 학교 현장에 도입이 될 때 혼란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지난 정부의 잘못은 너무 급하게 적용을 했던 거죠. 뭐 연구학교 운영이라든지 학교 현장에 의견 수렴 없이 막 도입을 하다 보니까 그런 반대 드라이브에 부딪혔던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고교학점제 역시 마찬가지예요. 수기 기간이 없었어요. 막 도입을 하다 보니까 이 시골 지역에서의 문제, 교사 수급 문제라든지 과목 개설 문제가 계속해서 부딪히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도 마찬가지인데요. 이게 2024년까지 한시적으로 예산이 일몰되는 사업이었거든요. 근데 이걸
민주당에서 예산을 연장하는 법안을 냈는데 이게 또 권한대행이 거부를 했어요. 예. 그래서 올 초에 그랬었죠. 학부모들이 고교가 다시 이제 무상이 끝나나 돈을 내야 되나 이런 혼란도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정책이라는 게요. 이렇게 예고 없이 막 뒤집히기보다는 충분한 공론화 그리고 안정된 재정 계획 하에 추진돼야 되는데요. 특히 교육정책 같은 경우는 10년, 20년 앞을 더 내다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재명 정부에서는 이 뭐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 뭐 교권 강화, 굵직한 교육 정책 개혁을 예고하고 있는데요. 이번 정권에서만큼은 정쟁보다 현장의 아이들을 중심에 둔 교육정책 수립 그리고 연속성, 책임성을 보여주기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복지 분야를 조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지난 대선 과정에서 참여연대가 25가지 의제를 제안을 했었는데 이 가운데 이제 복지 분야에 관련된 것이 3가지가 있었습니다. 양병준 국장님이 이게 어떤 내용인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고요. 뭐 한마디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국가의 기초생활 보장 강화와 돌봄 책임을 강화해야 된다라고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보통 노인, 장애인, 아동, 취약계층이 이 복지제도의 대상들인데 노인만 예로 들자라고 하면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서 모든 영역에 어떤 지금 파급 미치는 영향들이 있는데 65세 이상이 인구의 20% 이상이 넘어섰고요. 65세 이상 고령 장애인 비율이 54.3%, 또 치매 인구가 2025년 기준으로 97만 명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2023년 기준으로 1인 가구가 800만 가구, 거의 36%, 40% 가까이 이르고 있는데 지난번 저희가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 이제 고립사 실태조사를 했었는데 1인 가구의 증가가 어떤 고립사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청년 세대 20대 중장년층에 대한 고립사가 증가하고 있는데 또한 노인 단독 가구가 증가하면서 고립사도 굉장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생활 보장이나 사회적 돌봄 강화를 통해서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사회적 요구와 필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그래서 이 돌봄의 책임이 개인이나 가족이 아니라 국가와 사회가 함께 돌봐야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그런 제도를 강화해야 된다는 취지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돌봄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법을 만들고 두 번째로는 기초생활 보장제도의 강화와 국민연금을 통한 노후소득의 보장 세 번째로 건강보험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공공의료 기반을 확충하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얼마 전에 익산에서 굉장히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생활고를 비관한 두 모녀가 이제 스스로 세상을 등진 일이 있었는데요. 우리가 송파 세모녀 사건 이후에도 정부와 자치단체가 이런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해오고는 있습니다만 이런 유형의 사건들이 지금 계속 되풀이되고 있단 말입니다. 새 정부 이 문제 어떻게 좀 대응해야 된다고 보세요? 사실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된 이유는 어떤 한 가지로 지목하기는 어렵지만 가장 큰 어떻게 보면 영향이 있는 것은 가난이나 빈곤 문제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기 때문에 계속 거론됐던 것이 기초생활 보장제도의 엄격성이 완화돼야 된다는 하고 지적이거든요. 그래서 부양후자비를 완전히 폐지하는 것과 그다음에 현재 한국의 빈곤율이 14.9%인데 전체 인구 대비 5%만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이고 또 현금을 지원받는 생계기부와 의료급 수급자는 3%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제도가 상당히 타이트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하는 반증일 수도 있고요. 또 실제 제도가 우리 국민들의 이런 실제 필요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반증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런 법이 있다 하더라도 전달 체계가 사실 제대로 작동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전달 체계가 제대로 작동되기 위해서는 복지 수요에 맞는 인력 증원, 그다음에 재정 지원이 필수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계속 저희가 요구하고 주장했었는데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이렇게 좀 갖춰져야 이런 것들이 좀 해결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어떤 나라도 이런 빈곤이나 가난의 문제를 제도만 가지고 완벽하게 해결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가 함께 이웃을 돌보고 동참하도록 이웃을 돌보고 살피는 일에 동참하도록 함께하는 그런 연대와 공동체성을 함께 회복하게 나가는 그런 활동들도 함께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부양 의무 완화하는 문제는 최근 한 10여 년 동안 단계적으로 그래서 조금씩 나아지고는 있는데 아직도 여전히 갈 길이 좀 먼 것 같긴 합니다. 새 정부가 이제 내건 모토 기본 사회입니다. 이름하여 기본 사회인데
정부나 국가가 최소한의 삶은 보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취지로 읽힙니다. 이런 그 복지 정책 방향 어떻게 보시는지? 네,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기본사회 실현을 약속하면서 어쨌든 모든 국민들이 최소한의 생활 기반을 보장받는 복지사회로 전환을 하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모든 영역에서 주거나 노동이나 뭐 건강이나 교육이나 돌봄이나 이런 문제에 있어서 국가가 안정적으로 보장하는 체계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사회는 제가 봤을 때는 어떤 수사적 표현이 아니고 네.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정책 방향이기 때문에 이후에 복지나 사회 서비스 제도를 통해서 취약계층이나 위기가구에 대해서 선제적인 대응이나 돌봄이 어느 정도는 현재보다는 가능할 거고, 그래서 상당히 많이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갖고요. 예. 그래서 국민의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사회로 전환은 헌법이 보장하는 어떤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어떤 국민들의 사회적 권리이기도 하고 사회 안전망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농업 분야로 좀 넘어가 볼까 합니다. 이제 우리 농업 같은 경우에는 그 정책적 우선순위에서 다른 산업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계속 조금씩 뒷전에 밀리다 보니까 농민들의 어떤 소외감이랄지 이런 느낌도 굉장히 커지고 있는 것 같은데, 농민단체들 전체 정부 예산 가운데 최소한 5% 정도는 농업 예산에 좀 반영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요구를 해오고 있습니다. 이 필요성 얼마나 중요하다고 보시는 것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소장님. 네, 예.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네. 지금 현재 우리나라 농업 예산이 3%가 안 되고 2.77% 정도 됩니다. 예. 3%가 무너진 지가 2021년도니까 이제 4년째 돼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상기후가 늘어나고 그리고 농업이 굉장히 환경이 불안정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각 나라마다 농업의 생산, 그리고 소비, 그리고 이것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굉장히 정책적으로 예산을 많이 투여하고 있고요. 예. 각 정부마다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계속 예산을 먼저 줄이고 있어요. 예산을 줄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1차적으로 농업의 경쟁력이 없어집니다. 예. 알다시피 기후가 변하면 농작물도 그 기후 조건에 반해서 좀 변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연구도 해야 되고 새로운 농작물을 또 기술적으로 생산을 해내야 되고 네. 그것을 현장에서 또 농민들이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요. 예산도 많이 듭니다. 1차적으로 그런 경쟁력이 없어지는 거고요. 그리고 예산이 없어지면은 농촌 우리 소멸 많이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방 소멸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더 가속화됩니다. 알다시피 도시민들은 사회적 인프라를 다 누리고 있잖아요. 네. 교육, 의료, 그다음에 문화시설, 사회적 인프라 다 누리고 있는데 그걸 도시민들이 누리는 건 당연한 거고 농촌이나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누리지 못한다는 그게 당연하다는 그런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이 필요한 거고요. 일반 지자체가 그걸 다 감당하기는 너무나 큰 예산이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예산을 가지고 그런 부분을 투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로는 아마 2.77%인데 갑자기 2배 가까이 되는 5%를 달성하기 힘들 겁니다. 예. 그래서 저희는 이 정부가 끝나기 전에 조금씩 높여서 이 정부가 5년 후에 끝나기 전에는 한 5% 정도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물론 사회적 합의라든가 어떤 정부와의 농민들 간에 많은 소통이 있어야 되겠습니다만은 기본 방향을 그렇게 잡고 이 정부가 정책을 그렇게 시행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예, 예. 농업 관련 예산이 3%도 안 된다는 것은 저도 미처 알지 못했던 사실인데 굉장히 생각보다는 작군요. 농민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제, 농산물 가격 안정입니다. 특히 이제 말할 것도 없이 제일 비중이 큰 것 중에 하나인 쌀값 안정 문제는 이제 해마다 수확철이면 가장 큰 이슈가 되곤 하는데, 이와 관련된 가장 핵심 법안 양곡법 문제가 작년 재작년에 굉장히 치열한 홍역을 치렀습니다. 새 정부 이 문제 좀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사실 양곡관리법이라면 저희 농민들뿐만 아니라 웬만한 국민들은 이제 다들 들어보실 거라 생각합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첫 번째로 거부한 법이 양곡관리법이니까요. 알다시피 양곡관리법이 이제 계속 부침을 겪고 왔는데 네. 실질적으로 그것을 요구하는 것이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에 대한 적정한 이윤,
예. 그것을 좀 담아달라는 겁니다. 네. 근데 지금 현재 있는 법 테두리 내에서는 우리들이 농민들이 요구하는 적정한 이윤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한 농민들의 어떤 가격에 어떤 요청하는 바가 전혀 통용되지 못하고 있어요. 예. 사회 구조적으로. 일단 그것부터 우리는 먼저 좀 고쳐주십사 하고요. 지금 현재 양곡관리법뿐만 아니라 몇 가지 법안이 같이 패키지로 해서 작년 겨울에 정부에 요청한 게 있습니다. 국회에서 요청해서 윤석열 정부가 결국은 거부권을 행사했는데요. 대표적인 게 이제 양곡관리법이 있고요. 농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이라 해서 농안법이라고 해서 농산물 가격을 안정하는 그런 제도고요. 그리고 농업재해대책법, 농업재해보험법입니다. 그야말로 농업재해가 생겼을 때 실효성 있게 대책을 세워달라. 그리고 보험을 하는데 마치 할증하듯이 보험료를 할증하듯이 그렇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이거는 농민들이 막을 수 없는 재해니까 국가가 공공 책임성을 가지고 좀 이거 적용해달라. 그런 법으로 보호를 해달라는 그런 농업사법이 있는데 일단 이 농업사법부터 일단 새로운 정부에서 좀 법 제정을 해서 농민들을 보호하는 그런 법으로 내놨으면 좋겠습니다. 예. 뭐 말씀하신 것과도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 이재명 대통령 공약 중에 이제 눈에 띄는 것이 선진국형 농가 소득 또 농업 재안전망 도입 이런 내용도 좀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이제 다 종합적으로 볼 때 농업 농촌 발전 위해서 새 정부 어떻게 대응해야 된다고 보세요? 우리가 이 선진국형 농가 소득이라는 말씀하신 중에 대표적으로 말씀하신 게 햇빛 연금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농지나 농촌에 태양광 시설을 해서 재생에너지 시설을 해서 예. 농업 소득을 좀, 그러니까 농가 소득을 좀 올리라는 말씀인데 예. 이거는 분명한 구분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농업 소득하고 농가 소득은 좀 다릅니다. 예. 저희가 지금 현재 작년 1인당 농민 1인당 평균 소득 중에서 농업으로 벌어들인 소득이 1년 동안에 1,10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예. 예. 요즘 같은 시대에 1년 농업 소득이 1,100만이라면 먹고 살기 힘들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농민들한테는 농업을 통한 소득을 방안을 먼저 중심에 두고 좀 대책이나 정책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 그리고 우리가 지금 문재인 정부 때도 사실은 이 재생에너지 태양광에 대해서 굉장히 주창하고 많이 이제 확산됐는데 좀 부정적인 어떤 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대표적으로는 농촌 공동체 파괴가 많이 됐어요. 예. 서로 이권에 따라서 막 이렇게 저렇게 마을 사람들 이렇게 싸우게 하는 그런 어떤 양상들이 많이 나타나기도 했고요. 그리고 농지 파괴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예. 그리고 농지를 가진 사람은 또 대부분이 50% 이상이 농민들이 아니라 외지인이에요. 예. 그러니까 뭐 유산을 상속받았던 어쨌든 농민들이 아니라 외지인입니다. 결국은 그러면 거기서 얻어든 소득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다 실제적 농민들이 아니라 그 외지인들이 가져가는 그런 구조적으로 또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면들을 같이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여기 농지에다가 태양광을 설치하면은 소득이 올라갈 것이다. 그건 어떻게 보면 좀 희망사항일 수도 있다는 걸 네. 생각하고 그래서 이걸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소득이 가느냐 안 가느냐 그리고 농민들이 현지의 농지를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얼만큼 서로가 허용하고 소통하느냐 이것이 먼저 해결되지 않고서는 결국은 또 마찰이 더 쌓이고 서로 간에 어떤 다툼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어떤 우려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농업인 퇴직연금 제도라든가 농지 이양 은퇴 직불제랑 이런 것도 좀 얘기 말씀하셨는데 예. 저는 그거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하고요. 단지 이것이 지금 현재 농민들의 의견을 얼만큼 반영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농민들과 농단체와 소통해서 이것이 좀 잘 실제적으로 법제화되고 현실에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농민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농촌에 살면서 그리고 지역을 유지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농민들은 농사를 지었고 거기서 나오는 소득이 기본이 돼야 된다. 그중에서 우리는 대부분 또 쌀을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쌀을 지금 현재 정부는 생산가잉이라 하는데 생산가잉이 절대 아니고요.
공급 과잉입니다. 40만 8,700톤이라는 수입 물량. 그게 우리나라 전체 생산량의 12% 정도가 되거든요. 예. 12%가 들어왔기 때문에 과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사실에 기초해서 새로운 정부는 좀 더 면밀하고 체계적인 법과 제도를 마련해서 농민들하고 이것을 법제하는 데 그리고 현실화하는 데 집중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햇빛연금이랄지 이 재생에너지 관련이 그 농촌에 바로 적용되는 데는 개선해야 될 그 토론 과정이나 문제점이 좀 많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현재 지금 전라북도 같은 경우도 뭐 그런 어떤 제도를 지금 마련 농지형 TF라 농지 태양광 TF라는 팀을 운영해서 이것을 이제 농민들하고 또 그 유관 단체들하고 논의를 하고 있는데 정부의 정책에 맞춰서 아마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거는 소통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군요. 새 정부 산적한 과제들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국민 통합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요즘 TV에 그 비치는 이재명 대통령 넥타이를 보면 붉은색과 푸른색이 이렇게 교차되는 그 타이를 꼭 매번 메고 다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지역, 계층, 세대 간 분열 어떻게 극복해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강낙현 회장님도 말씀해 주시죠. 일단 그 민주주의의 가장 최소한의 합리적인 결정 이런 것들이 법령이라든지 제도, 조례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만들어진 조례나 뭐 법적인 제도권 안에서 만들어져 있는 어떤 지원 정책 이런 것들이 실제 그 현장에서 괴리감을 가장 적게 해가지고 실천하고 그 다음에 서로 그 부분들은 합의를 통해서 이루어져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네. 서로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어떻게 보면 응원하는 그런 방식이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지금 어떻게 보면 압도적인 이제 지지를 받기도 하셨지만 또 그에 수반하는 반대 세력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잘 되려면 일단 실적으로 보여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 결과물이 나와서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결과로 나왔기 때문에 이게 맞는 길이다. 그래서 서로 힘을 합쳐서 나아가자라고 했을 때 아마 국민적인 통합이 더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물을 꼭 도출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 회장님. 굉장히 오랜 문제고 깊어진 문제죠. 뭐 지역, 계층, 세대뿐만 아니라 뭐 연령층, 남녀 굉장히 많은 분열들이 보이는데요. 사실 이런 문제가 저는 그 개인주의적 성향이 점점 만연해 가면서 이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또 그러면서 저희가 온라인 매체라든지 영상들을 굉장히 혼자서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서 좀 삐딱한 정보라든지 왜곡된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기도 하고 또 본인이 원하는 정보만 취해서 고를 수 있기 때문에 점차 그 간극이 멀어지지 않는 것인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이제 저는 교육자니까 장기적인 해법은 교육에서 좀 찾아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우리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이 공동체, 또래 집단을 통해서 공동체 생활을 하고 이 공동체가 사회적 정화 역할을 해주는 역할들을 해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조금 이제 걱정이 되는 건 우리 시골 읍면 지역에 가면 한 학급의 학생이 뭐 10명은 고사하고 3명, 2명 이런 곳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서 과연 그 공동체적 역할을 해줄 수 있는가 하는 좀 그런 걱정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어떻게든 해법을 찾아서 이 학교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아이들이 학교 내에서 공정하게 배우고 또 함께 성장하면서 또 다름을 이해하고 존중하고 또 서로를 이해하는 이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교육이 좀 이루어진다면 그래도 좀 우리 미래가 희망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양 국장님. 네, 이번 선거에서도 나타나시지 동서가 이렇게 극명하게 나뉘고 분열된 모습을 보여줬는데 어쩌면 이게 또 당연한 것일 수도 있는데 근데 계엄을 통한 내란 상황인데도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것은 그만큼 말씀하신 대로 분열이나 갈등, 어떤 불신의 골이 깊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 정치권이 먼저 국민 통합을 이야기하면서도 국민 통합은커녕 어떻게 보면 여야 정치인 300명도 계속 싸우면서 화합하지 못하는 모습에 아마 우리 많은 국민들이 더욱 분노하고
또 염증을 느끼고 환멸까지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정치권이 대화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여야의 협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정성 있는 대화와 소통을 통해서 한 걸음 나아가는 과정이 필요하고 공정하고 무엇보다 투명한 국정 운영을 토대로 인해서 아까 말씀하신 여러 영역에서 긍정적인 결과들을 또한 나타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우리 안에 지금 산재해 있는 지역 간, 세대 간, 계층 간 갈등들을 하나씩 풀어나가기 위한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실제 이번 선거에도 그렇고 지난번 선거에서도 그렇고 어떤 정치인들은 이런 갈등을 오히려 조장하고 이 갈등을 활용하는 모습들도 보여줬었는데 그런 것들이 과감히 좀 지양되고 정말 우리가 대화를 통해서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정치권 협치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만 그 새 정부 들어서서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여야 원내대표 둘을 초청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다라고 지금 제스처를 하는 것도 그런 연장선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취임식하면서 바로 또 이렇게 여야 함께 식사도 하고 하는 네. 모습들이 좀 달라진 모습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좀 실효성 있는 그런 개선책들로 좀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처장님. 예, 저는 사회적 갈등이라든가 논쟁은 어느 시대나 다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교육자 계시겠지만 아이들이 싸우는 게 문제가 아니라 싸우면 어떻게 해결하는 게 더 중요한 거잖아요. 네. 마찬가지 생각합니다. 이 사회적 지금 현재 논쟁이라든가 이견은 누구나 다 있을 수 있고 그것이 저는 민주주의 사회라면 더 왕성하게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야지 서로가 서로를 알 수가 있고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은 우리가 분열이라는 말을 잘못 사용하고 있는데 과연 분열이라는 말을 누가 주로 사용하고 있는지 어디에서 주로 나오는지 저 뿌리를 저는 파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어떤 목적 때문에 불연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떤 정당이든지 아니면 어떤 단체든지 어떤 언론이든지 그 분열이라는 사회적 분열, 국가적 분열이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하고 그것을 사회의 의제로 만들려고 하는 그것이 누군가 저는 그것이 오히려 우리 해결하는 이 사회적 어떤 분열에 얘기하는 그 해결하는 첫 번째 시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사회적 합의가 그래서 소통이 계속 더 왕성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뭔가를 해결하다 보니까 더 마치 더 꼬여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것 생각하고요. 우리가 내란 세력 청산이라든지 사회 대결 이런 말들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저는 그런 어떤 올바른 시각의 직시가 사회를 관통하는 직시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교육교 계시고 다양한 분야 계시는데 그런 분들이 이렇게 논의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사회 방향성을 가지고 갈 거냐. 그 속에서 우리가 새로운 사회를 좀 희망을 갖고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오늘 말씀들 들어보니까 새 정부가 해야 될 일이 정말 많다는 생각이 새삼 드는데요.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 이야기들이 많이 있지만 새 정부에서 이것만큼은 좀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 하시는 바람 담아서 마무리 발언으로 한 말씀씩 부탁드립니다. 예, 처장님. 예, 아까 농업계는 이미 좀 말씀을 드렸고요. 저는 이제 정부와 대통령께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누가 윤석열 독재 정권과 싸워서 무너뜨렸는지 잊지 말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누구의 희생으로 이 사회가 조금씩 발전해가고 있는지 또한 잊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국가를 운영하고 누구를 위해 권력을 사용해야 하는지도 꼭 명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내가 자만하고 자족하는 순간 불행한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새로운 대통령, 새로운 정부가 좀 더 갖고 노력해 주시고 좀 새로운 사회를 향해서 힘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강낙현 원장님부터 말씀을 좀 해주실까요? 예. 네, 저희가 이미 이제 선거 전에 대선 전에 전해드렸던 소상공인 5대 아젠다 25대 핵심 과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제 정부에서 그런 안들을 살펴서 정책적으로 접근하려고 하는 것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저희 피부에 와 닿으려면 저희가 항상 대통령님을 부를 때 현장 전문가라고 부르듯이 현장 전문가께서 지역 경제의 실핏줄인 소상공인들이
회복 또는 지역 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좋은 기회를 마련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양장. 전북 지역은 뭐 계속 뭐 낙후되어있다, 뭐 홀대받는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난 정권에서도 어쨌든 정치적 소외나 차별을 겪은 지역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번에 어쨌든 뭐 이번뿐만 아니라 항상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왔는데 이재명 대통령 당선에 기여한 만큼 전북 지역에 대한 어떤 공약 실현에 큰 관심과 기대가 있기 때문에 전북 지역에 약속한 공약들이 하루속히 속도감 있게 진행되기를 부탁드리고요. 무엇보다 가장 시급한 어쨌든 민생 안정, 경제 회복은 물론이고 모든 국민이 최소한의 어떤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복지 사회가 기본 사회가 실현될 수 있기를 마련하는 국민주권 정부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네, 오 회장님. 예. 네, 저는 집에서는 두 아들을 키우는 평범한 아빠고요. 학교에서는 21년 동안 아이들을 교단에서 가르쳐온 교육자입니다. 사실 학교 현장이 많이 아픕니다. 교사도 아프고 학부모도 아프고 아이들도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참 많은데 마무리이기 때문에 통합적으로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날의 교육은요, 뭐 단순히 지식 전달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전 세대와 다음 세대가 서로 다른 생각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또 함께 살아가는 힘을 기르고 궁극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사회의 민주 시민으로 성장해 나가는 그런 교육을 하는 곳입니다. 이런 방향성을 새 정부가 놓치지 않고 모든 학생들이 안전하고 또 공정하고 또 존중받으면서 학습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데 좀 집중해달라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육이 변하면 결국 세상이 변하게 됩니다. 그 변화의 시작을 우리 새 정부가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대해 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해결하지 못한 국정 현안이 너무 많습니다. 전북의 7대 공약 46개 사업도 완료된 건 단 하나뿐입니다. 새 정부 출범이 대한민국과 전북자치도의 희망을 새로 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